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국과 일본,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일본, 한국, 일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한국, 중국. 외국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던 때도 있어요. 한중일 붙어있고 경제 공동체를 이뤄내면 세계 단일 경제권 최고다. EU, 미국 다 이길 수 있어. 얘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끼리는 사이 진짜 나쁘다. 왜 우리가 사이가 나쁠까? 쟤네 왜 저래? 해석이 안 될까? 이 이야기에 대한 역사적 연원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동아시아 100년간의 현대사 요약. 이 당시 중국은 청나라예요. 청나라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 중체서용이에요. 중화의 본질은 지키되 서용, 서양의 기물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급격한 변화는 언제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기존의 제도는 유지하되 무기를 사들이고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강한 나라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청나라가 중체서용을 이야기했다면 일본은 탈아 입구를 이야기해요. 탈아,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 서양에 다다른다. 급격한 변화만이 일본을 살릴 수 있고 일본도 영국이나 프랑스에 버금가는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조치가 폐번치현이에요. 이 막부를 없애버리고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만든 다음에 메이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을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다 근대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신분제 없애버리고 사무라이 특권 다 없애버리고 전 국민 징병제 같은 걸 실시하면서 근대적 군인을 만들어버리고, 청나라 즉 중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초기에 취했던 방식은 동도서기론이에요. 중체서용론과 비슷한 거죠. 동양의 도를 지키되 서양의 기물을 받아들인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이게 좀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선 양대 세력이 대립을 하면서 싸움만 지속이 된 거죠. 급진적 개화를 외쳤던 사람들은 갑신정변, 갑오개혁 쪽에 투신을 하는 거고, 그 변화를 거부했었던 사람들은 이제 위정척사 운동을 하거나 최대한 하는 것이 이제 광무개혁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뭐냐면 중국 청나라나 일본의 에도막부 같은 경우는 굉장한 번성기를 보내고 그 상태에서 근대화로 들어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가 좀 혼란스럽긴 했지만 갖고 있던 부조원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병자호를 한 이후에 사회가 지속적으로 하강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세도 정치기 때 그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 두 나라에 비해서 부조원 자원이 적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두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후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학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형태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바야흐로 이때가 포장지는 근대화지만 이면은 근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국주의잖아요.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면서 근대화를 추진한 나라와 전통을 포기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한 나라의 대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1894년 청일전쟁이에요.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어요. 그냥 이긴 것 정도가 아니라 끝장내버렸어요. 당시 중국의 지배자 이용장이 양운동 이 수십 년간의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가장 아끼면서 만들었던 게 북양함대예요. 해군을 엄청 육성을 한 거죠. 근데 북양함대 전체가 사라져요. 완전히 청나라는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게 뭐예요? 우리 이제 전쟁터를 제공한 거죠. 청일전쟁은 결국 조선에 대한 이권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일본은 이 기세를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일본이란 나라가 발전하려면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식민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당시 두 개가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뭐가 두 개가 논의가 되고 있었냐면 북방론과 남방론이에요. 북방론은 한반도를 점령하고 만주를 치고 올라가면서 중국으로 쳐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 남방론은 뭐냐면 타이완을 점령하고 동남아시아로 치고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놓치지만 청일전쟁의 결과로 타이완은 일본 땅이 돼요.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잖아요. 이기게 되면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남만주의 이권을 러시아가 양보를 해요. 즉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물은 일본의 남방 루트와 북방 루트가 다 뚫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승리를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 완전히 패배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청나라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냐면 혁명이라는 거예요. 혁명.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새로운 형태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순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삼민주의를 주장해요. 삼민주의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족주의. 우리 중국이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를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 사실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그냥 말을 하면 우리 싫지 않잖아요. 우리도 민족주의 되게 강한 나라니까. 근데 순원이 이야기하는 한족 민족주의에는 배타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현재도 남아있는 독특한 중화민족주의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민권 민생은 뭐냐면 이 순원의 독특한 세계관인데 우리가 서양의 근대화를 따라가더라도 자본주의의 문제점, 사회주의의 문제점은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서양 것을 받아들이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정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순원의 삼민주의라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신해혁명이 1911년에 일어나요.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조선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냐? 외부적 문제에 신경을 못 쓰죠. 왜냐? 일단 중요한 건 생존인데 지금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다수 대중은 식민지 통제 정책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고 있는 거고 소수의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핵심적인 목표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일제와 맞서 싸우는 거다.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의 주도국가로 싹 등장하게 된 거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도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20, 3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냐? 이런 거예요. 순원이 신해혁명으로 중국의 청나라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걸 전체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순원과 국민당 일당이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곳곳에서 중국이 다 분열이 되면서 산시성에는 옌시산이라는 궁궐, 저쪽 북쪽에는 펑이상, 저쪽 만주에는 장쩌린 뭐 등등등 쉽게 말하면 지역 할거, 군웅 할거의 시대, 삼국지처럼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 민중의 고요를 빨아먹으면서 지역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분오일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순원이 너무나 방황을 하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데 가진 고생 끝에 중국 광저우에다가 근거지를 마련해요. 이때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레닌이 권력을 잡잖아요. 레닌이 아시아 쪽은 아직까지 사회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알든 모르든 제국주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데 있어서 똑같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무관하게 피압방 민족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요. 아주 유명한 카라얀 선언이라는 선언인데 그 선언을 하면서 레닌이 이 순원에게 돈과 군사 고문단 등 활발한 지원을 해줘요. 근데 또 순원은 정치가거든요. 그러니까 순원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우리 아시아의 대안적인 세계 했는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쪽에서 관심을 보니까 우리 국민당 사회주의 정당이야. 이러면서 우린 사회주의야. 이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대해주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국공합작이라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당적을 유지한 채 국민당에 들어오는 시스템을 허락해 준 거예요. 다수의 국민당과 소수의 공산당, 다수의 민족주의자들과 소수의 사회주의 세력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중국을 통일하려고 하다가 순원이 죽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려서 죽으니까 장기스가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을 통일을 하는데 국민당 내에 있었던 공산당을 다 폭력적인 진압을 통해 다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쫓겨나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세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오쩌둥, 저우얼라이, 펑더화이, 주더, 린비아오 이런 사람들이에요. 즉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중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세력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일본은 나름대로 뭐 민주주의도 만개하고 막 아나키즘도 유행하고 사회주의도 등장하고 즉 서양의 급진적인 주장들이 일본에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배워와서 뭐 독립운동을 한다라든지 급진주의자가 된다라든지 아나키스트가 된다라든지 그래서 심지어 요시노 사쿠조 같은 일본의 기독교 평화주의자는 우리 제국 일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선이라는 식민지를 포기할 것도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굉장히 진보적인 발언도 했었고 급진주의자들도 굉장히 막 나타나고 했는데 이런 거 있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일본이 1920년대 때 민주주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민주주의가 만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서 일본의 우익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해요. 군부 쪽 우익이 권력을 장악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외친 게 대동아주의죠. 대동아시아. 우리는 큰 아시아의 해방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큰 아시아의 해방을 추구하는 거지 조선을 식민화시켰으니까 그 다음은 만주를, 그 다음은 중국을, 그 다음 몽골을, 그 다음은 또 동남아시아를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의 이제 끝판왕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여전히 독립운동이에요. 독립운동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진 않지만 국민당과 친하게 지내면서 국민당의 후원을 받는 임시정부 같은 민족주의 세력과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하는 연안파 같은 사회주의 세력으로 역시 우리나라도 분리가 돼요. 이게 1차적인 변화였었어요. 근데 2차 충격이 있어요. 이게 1945년, 정확히 얘기하면 1937년 중일전쟁부터 1945년 일본 패망까지의 기간에 벌어진 사건 때문인데 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한번 바뀌는 거예요. 또 서양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중일이 다른 길을 걷게 된 배경은 서양 열강의 침탈이었잖아요. 두 번째 뭐냐? 이건 사실 원인은 일본이 저질렀죠. 일본이 중국 쳐들어가고 동남아시아 쳐들어가고 미국과 전쟁을 하다 패배를 해버렸잖아요. 미국한테 일본이 졌는데 막판에 미국 입장에서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끝까지 저항을 하면 미군이 어마어마하게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소련군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소련도 참전을 해요. 미국과 소련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로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냉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쓱 선이 거지죠. 38선을 그면서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북쪽은 소련이 원하는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고 남쪽은 미국이 원하는 정치 세력이 잡게 되는 분단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조금 더 복잡해요. 우리나라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서 미국과 소련이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하면서 외부적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중국은 중국 국민당 힘도 강하고 공산당 힘도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45년에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미국은 들어가서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계속 독려를 해요. 장제스도 받아들이지 않고 마오쩌둥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 내전이 일어나요. 4년간의 내전 속에서 극적으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만주를 점령하고 파북을 점령하고 장제스 입장에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백금과 모든 옮길 수 있는 문화재를 들고 타이완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타이완의 중화민국으로 현재 존재하게 되는 거고 중국 전체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몰아냈던 해,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한 해가 1949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이완만 점령하면 통일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터지죠? 6.25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야, 막 김일성 신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막 중국 그 어마어마한 대륙 더군다나 막 장제스의 그 군대를 막 마오쩌둥이 인민해방군 이기고 우리도 하자. 팔아. 중국도 했다. 원래 스탈린이 반대했었거든요. 대남 침략을. 근데 스탈린 입장에서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마오쩌둥도 까짓거 우리가 했는데 하면서 너네 하면 우리도 지원해 줄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국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예상과 다르게 미국이 빨리 들어왔어요. 미국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냐? 중국이 공산화가 됐는데 한반도마저 공산화가 되면 대아시아 정책은 괴멸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죠. 남한과 타이완마저 공산화가 됐었을 때 방위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겠어요? 그게 일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때 연회의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예요. 미국이 주도를 해서 자기의 동맹국 한 40여 개 국가를 다 모은 다음에 얘 반성했어. 인정해주자. 용서해주자. 그 회의예요. 그래서 일본이 전범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되는 과정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핵심적인 목적은 뭐예요? 일본의 반공기지화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의 진보 진영은 굉장히 친공산주의, 친사회주의적이고 일본의 가장 극우적인 사람일수록 우익적인 사람일수록 일본은 반공 정신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조금 전까지 싸웠던 세력인데 그 세력을 후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을 후원해 주면서 일본이 지금과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들.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1953년 이후에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와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이 영도하는 세상이잖아요. 마오쩌둥이 사회주의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약진 운동, 우리가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정신승리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5만 가지 노력을 다 했는데 완전히 실패를 하면서 이제 문역으로 중국이 폭망을 하게 되면서 덩시아핑 권력을 잡는데 도저히 마오의 방식에 대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개방경제 체제, 되게 독특한 거죠. 권력과 정치력은 공산당이 꽉 잡고 있대 경제를 개방하겠다 하면서 이게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덩시아오핑 이후에 후진타오나 이런 사람 등장하면서 민족주의를 다시 끄집어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원래 공산주의 국가는 민족주의를 배격하잖아요. 계급이 중요한 거지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닌데 후진타오는 이 발전하고 있는 중국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중화제국주의, 중화민족주의를 가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민족주의를 권장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험했었던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천안문 사태를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현존하는 중국에 있는 젊은이나 중국의 세대들을 보면 쉽게 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마오쩌둥 덩샤오핑, 받은 교육은 중국 공산당 유일주의와 민족주의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일본은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일본은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의 틀 내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보수 세력도 다 친미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와 사대라는 게 너무 강해요. 왜?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내 나라, 내 땅, 내 민족의 이걸 만드는 게 너무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자주인 거고 사대라는 것은 우리가 외망인 나라를 더듬어 봤었을 때 맨날 중국이나 섬기고 중화적인 것만 옳다고 믿고 이러다가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일본과 우리가 또 안 통해요. 왜냐? 일본에 존재하는 자민당이 주류 세력이잖아요. 자민당 같은 보수파가 인구의 3분의 2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내 입장 차이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게 다 친미예요. 어떤 총리가 들어오든 다 친미예요. 친미인데 다만 어떤 입장 차이가 있냐면 요시다 시게루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친미 플러스 경제제일주의, 미국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돈 벌고 부강한 나라가 되자 이거예요. 근데 아베 총리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같은 경우는 친미 인정, 그런데 우리가 2인자 활동을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내에서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이 세계 1인자 그리고 동아시아 1인자 나 이거였는데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중국은 G2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중국까지는 안 되겠고, 근데 야씨 너네까지 하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일본의 보수파들이 한국 때리기에 또 열중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미국이 설계했는데 미국이 설계한 뜻대로 하나도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대국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분단 모순이 아직까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만이 영국, 프랑스, 독일급의 민주화 산업화를 달성한 나라가 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일본은 그 애매함이라는 것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광범위한 민주주의를 누리지만 여전히 구구파가 많은 나라가 되면서 이 세 나라 간에 대화를 할 적이 정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는 절대 안 만나. 안 만날 수 있는 상대면 안 만나는 건데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고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 위해서 그럼 이제 어떤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를 찾으면서 서로 간에 해결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방의 기업은 계속 있을 거예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미국이 종합적인 생산 능력 그리고 국력 모든 면에서 정말 현격한 하향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행동 패턴이 드러나게 될 거고, 한중일의 더 좋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서방이 찬성을 하겠지만 그것이 서방에게 득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바라보면서 한중일의 문제를 좀 풀어보는, 조금 더 넓게 보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함께 좀 묶어서 풀어보는 상상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 그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해 보이시죠? 판을 깐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세부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컨텐츠를 만들 생각인데, 현재도 몇 개 만든 게 있습니다. 난징대학살, 그리고 문화대혁명, 또 미국의 세계지배,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컨텐츠로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시고 그런 것도 또 참조해 보시면 점점 미래가 돼가는 경험, 현대사는 10년 안에 녹아 들어가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